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가장 최근에 만든 내용인데 네.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이클을 제가 한눈에 정리를 제가 한 장에 제가 정리를 좀 한 거고요. 예. 자, 이제 부동산은 내 집 마련 사실 인생의 가장 큰 의사결정인데 발목이 있고 허리가 있고 어깨가 있어요. 그러면 혹시 우리 기자님은 언제 사시기를 원하세요? 누구나 발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발목이 제일 좋죠. 근데 실거주예요. 그러면 허리에서 어떻게? 실거주예요? 네, 실거주. 그럼 허리에도 당연히 사야죠. 사야죠. 자, 그럼 실거주예요. 그럼 어깨에서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어깨에서는 안 사야겠죠? 사야 됩니까? 안 사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2020년 초중반부터 어깨 이상의 수도권을 제가 사면 안 된다, 위험하다라고 제게 얘기를 한 거였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자, 이제 사이클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1번부터 8번 구간까지가 있는데, 자, 지금은 정확하게 어디냐? 5번 구간에 있다. 상승과 하락이 뒤바뀌는 그 변곡점에 들어간 거예요, 저희가.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전문가들 사이에서 갈리는 거죠. 예. 누구는 이런 데이터를 보고 여전히 더 올라갈 요인이 많다. 또 누구는 안 좋아질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요새 좀 많아졌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반대로 또 이제 이런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요 상승의 변곡점이 있거든요. 이때가 이제 과거로 따지면 98년, 99년 초반, 그다음에 2013년 10월 달부터 15년 중순, 이때도 얼마나 설왕설래가 많은지 몰라요. 이미 데이터는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많은 전문가들이, 왜냐면 그동안 계속 내리기만 했으니까 뭐 올라가네, 과정이었으니까요. 못 올라가네, 계속 그런 설왕설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번 시작되고 그다음에 이제 상승의 초기가 있어요. 올라가고 쭉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면은 이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는 아파트 비싸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니까 뭘 해요? 정부가 규제를 합니다. 규제. 그게 이제 과거에 2003년 10월 달에 첫 규제를 시작을 했고, 근데 규제하고 나서 잠깐만 주춤하지 본격적인 상승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진짜 상승이. 정부가 이렇게 끊임없이 규제를 하는데도 계속 올라가니까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 안 하면 나 벼락거지 되는구나. 그래서 뭘 해요? 영끌을 해서 많은 대중들이 집을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영끌이 거래량이 터지냐면 정부가 규제를 시작하고 나서 3년 뒤에. 오. 그래서 2003년 10월 달에 첫 규제를 시작했는데 정확하게 3년 뒤인 2006년 10월 달 정도에 영끌 거래량이 터졌고요. 이번 사이클에서 2017년 8월 달에 정부가 첫 규제를 했는데 3년 정도 지난 2020년 6월 달에 패닉바잉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가면서는 이제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요. 자, 그러면서 영끌 거래량이 터지면 뭐다? 상승이 말기다. 예, 그리고 영끌 거래량 터지고 한 1년 정도 후에 팔면 딱 좋겠죠? 네. 그 정도에. 그래서 상승 말기고, 그 다음이 뭐냐? 영끌 거래량까지 터졌으니까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2년 정도가 지나면 거래량이 침체가 됩니다. 예, 그러면서 뭐가 시작이 된다? 하락으로 돌아서는 하락 변곡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뭐다? 이제 안 팔려. 내놔도 안 팔려. 중간중간 신고가는 나올 수 있지만 안 팔린다니까요. 그리고 하락하는 단지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신호들이죠. 예. 그러면서 뭐로 들어간다? 이제 하락 초기로 들어간다. 이제 아무도 이제 상승한다는 얘기를 안 하는, 이제 2010년이었었고요. 과거 사이클에서는. 예.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2022년도에 하락 변곡점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2024년 정도에는 본격적인 이제 하락세가 시작이 되는. 근데 이때는 또 뭐가 있었냐면, 금리 위기가 터지고 나서 정부가 또 막 돈을 엄청 풀고 완화를 하고, 그러니까 주식도 좀 오르고 부동산도 잠깐 올랐다가 떨어져. 그래서 쌍봉을 찍고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 과정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사실 사상 초유의 이런 일 때문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어 이미 엄청나게 돈을 뿌려버렸잖아. 근데 얘 때문에 지금 어떤 부작용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이 지금 생겨버린 거예요. 못 자산은 그냥 엄청난 거품이 생겨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해서 인플레를 잡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제가 좋아져서 이 금리 인상을 하는 건 모르는데, 지금 경제가 좋아져서가 아니고 인플레이션, 지금 물가를 잡으려고 지금 금리 인상을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하에서 자산 가격이 떨어져서 또다시 경기 부양책을 펼칠 거냐? 이거는 알 수 없죠. 근데 만약에 경기 부양책을 펼친다. 지금 뭐 주가 폭락이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심해지면
당연히 또 경제가 안 좋으니까 또 어떻게든 부양책을 펼치려고 할 거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흐름이 나오면 지금 안 좋아지는 분위기가 다시 좋아질 거예요. 근데 그게 다시 가는 게 아니라 쌍봉 찍으러 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런 일이 터지면 무조건 이제 파셔야죠. 오히려 그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야 그럼요, 되는 그럼요. 최근 혹시라도 그런 그런 구간이 온다면 무조건 그때는 뒤돌아볼 것도 없죠. 그리고 대세 하락이 이제 완전 오고, 근데 또 시장이 안 좋아지면 정부는 뭐 합니까? 부양 정책을 해요. 저 부양정책은 대표님 타이밍으로 봤을 때 네. 언제 나올 것 같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 정책도 하나씩 풀잖아요. 한꺼번에 모두 있는 거면 싹 다 끈 게 아니라 막 계속 이렇게 규제 정책 하듯이 부양 정책도 시장이 안 좋아지면 아마 내년도부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시장이 얼마나 안 좋아지는 거에 따라서. 근데 부양 정책 하나 펼친다라고 바로 좋아져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하나씩 찔끔찔끔 던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기간이 한 1년, 1년 반 지나고 나면은 또 분위기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의 데이터를 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요. 네. 자, 그래서 어찌됐건 정부가 또다시 부양정책을 꾸준히 한다. 그러면 아, 이제야 또 연끌할 타이밍이 오는구나. 왔다, 이렇게 드디어. 생각하시면 네. 되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2013년에 바닥을 하락 말기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말부터 대장 아파트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뭐 이런 큰 패턴들이 되게 비슷한 연도로 이렇게 반복이 되어 왔거든요. 네. 비슷한 사이클로. 그럼 이 사이클이 지금 앞으로 똑같이 반복이 된다면 언제 이제 하락 말기냐? 2027년. 이때 하락 말기 찍고 이제 올라갈 수 있다. 2027년이 바닥의 거의 제일 밑바닥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그렇죠. 예, 예. 물론 이거는 이제 가늠할 뿐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예, 저는 항상 제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늘 강조하시죠. 예, 데이터에 근거하지만 우리가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계획을 세워야 되듯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보는 거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예측대로라면 2027년부터 약 한 2030년까지 한 3년간이 그렇죠. 매수 타이밍이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언제 사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8번부터 1번, 2번 이 사이에 사는 게 발목 밑에서 사는 거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못해도 3번에는 해야 된다. 그리고 4번에 내 집 마련하는 거 지금 뭐 2020년에 20년 초에 그나마 서울이나 고평가들 앞 사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예, 21년에 사신 분들이 지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아마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어깨 이상에서 내 집 마련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또 미분양 관련해서도 이때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면 매수가 거의 없고 이제 8번 구간에 이제 하우스포 역전세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미분양이 쌓여요. 예, 그래서 서울에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팁 하나 제가 또 알려드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이런 하락의 말기는 미분양이 쌓입니다. 이런 거 줍줍하세요. 조건도 너무 좋아. 이럴 때는. 옛날에 뭐 양도세 면제 뭐 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최고죠. 예, 그런 기회에 오시면 저랑 같이 손잡고 예, 줍줍하러 가시죠.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대출을 이렇게 꽝꽝 묶기 때문에 네,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래가 정지된 것이지 네, 새 정부 들어서 대출 규제가 풀리고 음, 이런 식으로 좀 완화적인 정책이 나오면 다시 집 거래 활발해지고 그러면 시세 회복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은 계시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반론을 좀 제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대출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 이런 대출 규제를 2014, 15년에 했으면 그래도 지금 이렇게 됐을까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안 그래도 지금 울고 싶은데 지금 뺨 맞은 거죠. 예.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대출을 왜 규제하냐라는 거예요. 왜? 그리고 이런 대출 규제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근데 기업 부채랑 가계 부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거의 이제 IMF에 육박하는 지금 GDP 대비해서 100%가 둘 다 넘는 정말 심각한 지금 부채 상황이 그만큼 빚이 지금 많고요. 자, 그리고 이걸 보시면 가계 부채 같은 경우 2008년도가 요 정도 되는데 지금 훨씬 더 높죠. 기업 부채는 어때요? 2008년보다는 덜 심각하죠. 그래서 기업도 문제지만 기업보다는 가계가 훨씬 더 문제다. 기업은 또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과도한 가계 부채. 그 다음에 가계 부채 증가세 억제 노력 일관되게 추진해야 된다. 네. 그리고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병행해야 된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대출 원활하게 안 된다. 왜? 이미 대출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대출 규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대출 껴서 아파트 사고, 그 다음에 주식 사고, 코인 샀는데 이 자산 가격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근데 물가는 계속 올라서
내 호주머니 여유가 계속 없어요. 근데 이자 부담 내가 영끌했으니까 이자 부담 계속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생활비가 올라가니까 내 여윳돈 점점 작아지는데 내가 빌려서 투자해놨던 이 자산들마저 흔들흔들 많이 내려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풀어준다? 그 어떤 중앙은행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미 해줄 대로 다 많이 해줬는데요. 하지만 이제 연초는 그나마 이제 대출에 대한 이런 리셋이 돼서 이제 그렇죠. 한도가 또 있으니까 새로 이제 캐파가 나오죠. 그나마 좋은 상황인데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얼어붙어 있는 거죠. 우리 김 대표님께서 집값 전망을 예측하시면서 네. 사실 임대차 3법이라는 건 네. 뭐 예정된 이벤트가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이런 이벤트 때문에 좀 예측에 혼돈을 일으킨 뭐 이런 증언이 좀 있었습니까? 그 누구도 이제 예상을 못했던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2020년 3월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박살이 나면서 그때 이제 엄청난 유동성을 쏟아부었죠. 그리고 이 돈들이 전부 다 주식,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 거기에 또 한 번 기름을 부은 게 뭐냐면 임대차 3법. 전세를 2년이 아니라 4년을 늘리면서 집주인들이 갑자기 전세를 확 올려버리고 확 올리니까 매매가를 더 밀어버린 거예요. 더 위로 더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상승은 나오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승은 할 수 있었겠지만 이런 상승은 할 수 없었는데 이 두 가지 예상하지 못한 것 때문에 2020년 여름부터 2021년 여름까지 이 상승 전국의 모든 부동산이 다 뜨거운 불장이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이거는 완전히 비정상적인 흐름이었다. 상승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제 오해를 좀 풀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2020년 초반부터는 이제 서울에 고평가된데 어깨 이상이니까 집 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는 해가 될 거다. 그리고 고평가 지역은 매수하는 건 위험하다. 그리고 저평가된데 사야 된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사라고 한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김기호는 떨어진다 라고만 얘기한다. 제가 그때부터 떨어진다고 얘기한 게 아닌데 앞으로 이제 분위기 안 좋아질 겁니다. 이랬는데 김기호는 그때부터 떨어지는 거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팩트로 한번 제가 어떤 전망들을 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제 이제 첫 번째 책 2018년 이제 2월 달에 출간돼 빅데이터 부동산 책에서 제가 뭐라 그러냐 서울, 대전, 전남은 모든 데이터가 다 좋다. 사야 된다. 맞았죠? 경남, 경북, 부산, 울산, 제주는 모든 데이터가 안 좋다. 떨어질 거다. 다 떨어졌어요. 자, 19년 1월 달에 수도권은 상저하고다. 상반기는 별로고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거다. 그리고 19년보다는 20년의 상승이 더욱 더 뜨거울 건데 아마도 20년의 이 뜨거운 상승이 마지막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전망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2020년 1월 달은 제가 20년 가을부터 21년 연말 기점으로 수도권은 지는 해가 되고 지방은 뜨는 해가 될 거다. 그래서 고평가된 지역은 매수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막 그때까지만 해도 하락하고 있었던 충남, 충북 이런데 여기는 이제 올라간다. 그래서 충남, 충북, 경남, 경북, 강원, 전북 적극 매수하고 평택, 안성, 이천, 경기도 외곽 여기 다시 올라가 무조건 사라. 저도 이때 좀 많이 샀었고요. 이때 그러니까 2020년 1월에 말씀하신 이 발언 이후에 집을 사신 분들이 집값 잘 오르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라고 이제 주로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21년 연말 정도까지도 올라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와 임대차 3법 때문에 말도 못한 큰 상승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거품이 훨씬 더 커졌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2021년 1월 달에 2020년 연말에 이제 책을 썼겠죠. 그래서 1월 달에 출간된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2021 대전망에서는 21년 하반기와 22년 상반기에 서울 및 수도권, 그 다음 대구 등 고평가 지역에 변곡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동안 하락하던 제주도 이제 올라갈 거다. 그리고 충남, 충북, 전북, 경북, 경남, 강원 여기는 여전히 매수해라. 하셔도 된다. 다 맞았잖아요. 그리고 10월 달에 제가 변곡점이 드디어 왔다. 고평가지 이제는 무조건 적극 매도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맞는데 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아직은 이건 뭐 다 맞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겸손의 세모를 치셨네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사실 거의 틀린 게 없이 어떻게 보면 거의 정말 다 제대로 짚어온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말만 하는 강의만 하는 또 이런 사람은 제가 이제 빅데이터로 제가 사업을 하고 있고 제가 또 실제 투자를 잘하고 싶어서 제가 리치고를 만든 거잖아요. 저도 실제 실전 투자자로서 저도 리치고 통해서 정말 엄청난 수익 많이 올렸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그냥 괜히 이제 또 뭐 사실 뭐 투자 조금 뭐 해가지고 이렇게 뭐 돈 벌었다 이렇게 뭐
자랑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